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선고를 위해 결정문을 마지막 손질 중인데요. 5가지의 탄핵 사추 소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 그리고 선고 이후 법적 절차까지 양지민 변호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하루 남았네요.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심판 선고. 지금 현재는 뭐를 하고 있나요? 이제 뭐 결정문 오탈자 고치고 있을까요? 결정문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현재 재판관들이 지금 다수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만 내가 별개 의견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일부 반대 의견 또는 보충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시를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문은 거의 완성이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나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하는 재판관들에 한해서 일부 의견을 지금 붙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예. 아직 판결은 거쳤다라고 이야기가 되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문 자체에 서명이 된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선고 당일 오전에 일찍 모여서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들여다보고 문제 없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의견대로 잘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서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선고가 오전 11시인데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도 일부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고 당일에 편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당일에? 맞습니다. 오. 왜냐하면 보안상의 유지 문제도 예. 있고 아니면 일부 재판관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여러 가지의 이유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당일 편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편결은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언론 보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은 현재 재판관들만 알고 있겠지만 편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혹시 의견이 갈렸을 때 각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결이 이루어졌다는 건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정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탄핵 선고일이 상당히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잡힌 거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기각이 좀 늘어나서 기각 의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나 의견인데 혹시 그런 게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8명이 전원일치로 한 가지 의견으로 몰렸다면 시간은 사실 조금 훨씬 단축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과 비견해 봤을 때 최장의 심리 기간, 그러니까 변론 종결 이후에 선고까지의 기간이 가장 오래 소요됐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자면 그만큼 법리적인 쟁점 다툼이라든지 의견 교환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그러한 논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기각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헌법재판관들이 주문, 그러니까 결정문을 읽을 텐데 보통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주문, 결정문 이유, 그 이유를 먼저 읽으면 전원일치고 주문부터 읽으면 의견이 나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 이런 게 헌재의 무슨 지침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헌재가 관례상 그렇게 해온 건 맞습니다.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유를 쭉 이제 읽어 내려간 이후에 마지막에 주문 파면한다라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유부터 그 당일 내일에 설시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전원일치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이 역시도 재량 사항으로서 결정할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다 강제 규정은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이제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게 국회가 소추한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국회 봉쇄 해산 시도, 정치인은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양측, 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상반된 의견을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가지의 쟁점을 두고 양측에서 치열하게 법적인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보면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당시에 전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탄핵을 하고 그리고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 그 자체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맞섰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의 경우에도요. 위헌적인 사실 내용이 담겨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정당 활동이라든지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 과정에서 이것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작성한 것이고 나는 단순히 검토만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경고용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국회 봉쇄라든지 아니면 체포조,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지시에 관해서는 국회는 명백하게 이것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한 지시를 내린 바 없고 실질적으로 국회에 이러한 그 비상계엄 해제에 의결을 받아들여서 내가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헌법을 수호했다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관위 장악의 경우에도 국회 측에서는 이 헌법상의 독립된 기관인 선관위를 군 투입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이지 어떠한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네요. 5가지 탄핵 사추에 대해서 소추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은 이제 상반된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위헌성이 있고 중대한 위헌이 된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5가지가 꼭 인정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요. 다만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어떠한 한 가지의 사유가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라는 중대성의 판단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일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라고 인정하는 재판관도 있었지만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라고 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두고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중대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헌법 수호에 의지가 있느냐,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각자 재판관들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견이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지금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실 변론 과정에서 이 5가지 탄핵 소추 외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잖아요.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하나 증언자들의 증언이 조금 흔들렸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검찰 조서의 능력도 쟁점이요. 요 세 부분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내란죄 철회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탄핵 소추가 됐을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계다라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결국에는 찬성을 했고 의결이 돼서 탄핵 소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것이 변론 기일에 와서는 헌재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 내란죄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내란죄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일부 내가 이러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던졌을 것이다라는 의원들이 일부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은 만약에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고자 한다면 탄핵 소추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서 국회 의결을 다시 거친 다음에 헌재로 오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국회 측에서는 내란죄라는 그 단어를 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그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지금 다투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 철회한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절차적인 하자가 아니다라고 다퉜습니다. 증언자들의 얘기 상당히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때 어떤 분들의 증언이 어떻게 문제가 된 거죠? 이 검찰 조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형사소송법 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당사자, 그러니까 피소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것이 형사재판으로 옮겨갔을 때 재판장이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검찰 측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 이거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의 의견을 밝히면 재판장이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적용이 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것이고 헌재의 경우에는 헌재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 역시도 윤 대통령이 부동의하기 때문에 검찰 조서 하나도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 내지는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국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고 재판장들이 평의를 거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관행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또 국회 증언 과정에서 증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얘기에 신뢰성을 두고도 조금 의견이 엇갈렸는데 어떤 분들의 증언이 문제가 좀 됐습니까? 일단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두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언론이 취재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밝혀지는 이러한 영상이라든지 녹취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것을 두고 어느 측에 뭐 매수됐다 아니면 어느 측과 모종의 이러한 교감을 통해서 증언을 번복했다라면서 굉장히 양측이 대립을 했고요. 또한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번 탄핵 심판에서 2번 증인으로 부른 증인입니다. 네.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눈여겨봤던 증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증언의 번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메모 역시도 1차, 2차, 3차, 4차 메모까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빙성을 부여해서 믿을 수 있느냐라고 윤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를 했고요. 네. 다만 국회 측에서는 그때 당시 그 메모를 작성할 때 보좌관이 함께 목도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오히려 있는 상황이고 홍장원 차장의 일부 입장이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되 네. 그 주변의 정황, 그러니까 장소라든지 시각을 두고 조금 착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라고 봤고요. 결국에는 이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할지는 뭐 재판관들의 몫입니다. 네. 자, 그 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가 지금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 8분의 재판관들이 과거 어떻게 탄핵 심판을 했는지를 한번 본다면 유추 또는 예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규정한 성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또 누가 추천을 했냐에 따라서 우선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8분의 성향. 일단 언론에서 분류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제 진보로 분류가 되고요. 진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경우에는 보수, 그리고 예. 그 가운데 중도적인 성향을 띈다라고 하는 재판관이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입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성향을 분류하고 이런 것이 단순히 그냥 분석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다가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방통위원장. 아니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에서 정말 이 정치 성향대로 의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때 이진숙 이제 물론 성향에 따라서 꼭 판결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내린 결정을 한번 볼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총리부터 볼까요? 어떻게 결정이 지금 나왔어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기각 5명 그리고 인용 1명, 각하 2명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각하라든지 그리고 인용에 대한 의견을 밝힌 사람은 이 정계선 재판관이었어요. 정계선 인용.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과 가장 극단에 있는 의견을 밝힌 사람은 김복형 재판관이었는데 네. 기각 의견을 밝히면서도 본인의 별개 의견을 따로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계선 재판관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고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에 혼자 유일하게 인용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김복현 재판관의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들은 위헌 위법이 있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본 반면 김복현 재판관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 자체도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현 재판관이 양극단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조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이준숙. 경우에도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경우에는 인용 의견을 인용. 밝혔고 네. 기각의 경우에는 김복현, 김형두, 정영식, 조원창 재판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자 보수, 진보로 분류가 되고 중도라고 평가되는 그 두 명이 양쪽으로 나눠진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심리에도 결국에는 저러한 성향이 좀 반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네. 내일 이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릅니다만 인용이 되거나 또는 기각, 각하가 될 경우에 어떻게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들이 내일 주문을 읽는 그 즉시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즉시 파면이 되는 것입니다. 네.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관저에서도 퇴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헌법상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헌재상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면 또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직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저에도 머물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 어떠한 개헌적인 부분이라든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를 하는 절차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국민들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루면 여러 가지 혼란, 혼선이 마무리되길 기다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심판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